잠자리에 찾아오는 오늘 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중간에 잠드셔도 괜찮도록 준비된 이야기입니다. 편안하게 그냥 흘려들으세요. 시진핑, 중국을 이끄는 남자의 이야기.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한 소년. 1953년 6월 15일, 베이징의 한 고급 주택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시진핑. 아버지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양 있는 지식인이었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중국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진핑이 태어난 1950년대 중국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1949년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쉬는 마오쩌둥과 함께 혁명을 이끈 원로 중 한 명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공산당에 몸담았고 긴 투쟁의 세월을 거쳐 새 중국 건설에 참여한 인물이었죠. 그는 국무원 부총리까지 오른 실력자였습니다. 어린 시진핑은 그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베이징 중심부의 넓은 집, 좋은 학교, 그리고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 그의 유년 시절은 특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특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추락과 시련의 나날들, 문화대혁명의 폭풍. 1966년, 시진핑이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중국 전역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바로 문화대혁명이었죠.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중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것을 부수고 새 것을 세우자는 구호 아래 젊은이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들은 홍위병이라 불렸고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이 폭풍은 시진핑의 가족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시중신이 마오쩌둥의 비판 대상이 된 거예요. 그는 수정주의자, 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루아침에 권력의 정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했죠. 어린 시진핑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집은 홍위병들에게 압수당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아버지는 투옥되었고 어머니는 비판 투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자신도 반동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놀던 친구들이 오늘은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선생님들도 그를 차갑게 대했죠. 시진핑은 그때의 기억을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혔다고요. 황량한 농촌으로. 1969년 16살의 시진핑은 더 큰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상산하양 운동의 일환으로 그는 산시성 예난의 량자허라는 작은 마을로 보내진 거예요. 량자허는 황토고원의 한가운데 있는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었어요. 집들은 황토를 파서 만든 동굴 같은 곳이었죠. 베이징의 풍요로운 생활에 익숙했던 시진핑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시진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농사일은 처음이었고 육체 노동에 익숙하지 않았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등이 휘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면 벼룩에 물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진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도 없었죠. 그는 천천히 농촌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고 물을 길었습니다. 겨울에는 석탄을 캐러 갔고 여름에는 논에서 일했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도시 청년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서 중국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농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죠. 7년의 세월. 시진핑은 량자허에서 무려 7년을 보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1년, 2년 만에 도시로 돌아갔지만 그는 더 오래 머물러야 했어요. 아버지가 여전히 반동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7년은 시진핑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공산당 입당을 신청했어요. 8번이나 거절당했지만 9번째 신청에서 마침내 받아들여졌습니다. 1974년의 일이었죠. 입당 후 시진핑은 량자허의 당서기가 되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작은 마을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는 마을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댐을 만들었어요. 작은 공장을 세워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애썼죠. 마을 사람들은 시진핑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특권의식이 없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모습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1975년 시진핑은 드디어 량자허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칭화대학에 입학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량자허에서의 7년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량자허에서 보낸 세월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요. 천천히 오르는 계단. 대학 시절과 새로운 시작. 칭화대학에서 시진핑은 화학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의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고 중국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1976년은 중국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났고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4인방이 체포되었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신도 마침내 복권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악몽이 끝난 거예요. 1978년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는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하며 중국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흑묘백묘론이라는 유명한 말로 실용주의를 강조했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싶었어요. 권력의 중심인 베이징에 머물 수도 있었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지방으로의 출발. 1982년 29살의 시진핑은 허베이성 정딩현의 부서기로 발령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어요. 고위 간부의 아들이 왜 시골로 가냐는 거였죠. 하지만 시진핑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량자허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었어요. 진짜 중국은 지방에 있고 진짜 실력은 현장에서 쌓인다는 것을요. 정딩현에서 시진핑은 지역 발전에 힘썼습니다. 농업을 개선하고 작은 기업들을 유치했어요. 그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시찰이 아니라 진짜 소통이었죠. 그의 노력은 성과를 냈습니다. 정딩현의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졌어요. 시진핑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푸젠성에서의 17년. 1985년 시진핑은 푸젠성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17년을 보냈어요. 샤먼, 닝더, 푸저오 등 여러 도시에서 일하며 천천히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푸젠성은 대만과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화교들의 고향이기도 했죠. 시진핑은 이런 특성을 활용해 경제 발전을 이끌었어요.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대만과의 교류를 확대했습니다. 그는 환경보호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했죠. 녹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다라는 말은 이때부터 그가 강조한 철학이었습니다. 맑은 물과 푸른 산이 곧 금과 은이라는 뜻이에요.
푸젠성에서 시진핑은 여러 위기도 겪었습니다. 부패 관료들과 싸워야 했고 때로는 자연재해에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매번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현장으로 달려가 직접 지휘했죠. 1999년 시진핑은 푸젠성 성장 대리 그리고 2000년에는 성장이 되었습니다. 한 성의 최고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의 나이 47이었습니다. 저장성의 기적. 2002년 시진핑은 더 큰 무대로 옮겨갔습니다. 저장성의 당서기가 된 거예요. 저저장성은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항저우, 닝보, 원저우 같은 경제도시들이 몰려 있었죠. 저장성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88 전략이라는 발전 계획을 내놓았어요. 8가지 장점을 살리고 8가지 조치를 실행하자는 것이었죠. 민영 기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저장성은 작은 가족 기업들이 많았는데 시진핑은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펼쳤어요. 규제를 줄이고 금융 지원을 확대했죠. 그 결과 저장성의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도 이때 시진핑과 인연을 맺었어요. 시진핑은 인터넷 경제의 잠재력을 일찍 알아봤고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적극 육성했습니다. 2003년에는 사스 SARS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전역이 공포에 떨었지만 시진핑은 신속하게 대응했어요. 투명한 정보 공개, 철저한 방역,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리더십으로 저장성은 다른 지역보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짧은 시간. 2007년 시진핑은 상하이로 발령받았습니다. 상하이당 서기 자리는 매우 중요했어요. 중국 최대의 경제도시를 책임지는 자리였으니까요. 사실 이 발령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전임 서기가 부패 스캔들로 갑자기 물러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시진핑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시간은 7개월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 짧은 기간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패 척결에 강력히 나섰고 동시에 상하이의 경제 발전을 계속 추진했죠. 상하이는 시진핑에게 또 다른 시험대였습니다. 거대 도시를 관리하는 능력,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술, 그리고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시험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하여 후계자로 선택받다. 2007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진핑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되고 중앙당교교장에 임명된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시진핑이 차기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을요. 중국의 지도자 승계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관찰과 검증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시진핑이 선택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그는 다양한 지역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 모두에서 성과를 냈죠. 둘째, 그는 여러 파벌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태자당 고위 간부의 자제들의 일원이면서도 지방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여러 그룹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셋째, 그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사스 위기, 부패 스캔들 등 어려운 상황을 잘 처리했죠. 넷째, 그의 인품과 겸손함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부주석 시절 2008년 시진핑은 국가 부주석이 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주석의 후계자로서 본격적인 수업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부주석 시절 시진핑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교, 군사, 경제정책 등 국가를 이끄는 데 필요한 모든 영역을 경험했죠.
특히 외교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했어요. 세계 각국을 방문하며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어요.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중국의 국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였습니다. 시진핑은 안전, 교통,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완벽을 기했죠. 2009년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는 작은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이 중국을 비판하자 시진핑은 드물게 감정을 드러냈어요. 배부른 외국인들이 중국을 비판할 권리가 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이 발언은 중국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중국인이 시진핑의 솔직함과 민족주의적 성향에 공감했어요. 2012년 마침내 정상에 서다. 2012년 11월 15일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013년 3월에는 국가주수석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까지 맡으며 명실상부한 중국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잡은 시진핑은 곧바로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중국몽, 즉 중국의 꿈이었어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목표였죠. 그는 첫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 더 안정된 일자리, 더 만족스러운 수입, 더 믿을 수 있는 사회 보장,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 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중국이 직면한 문제들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부패가 만연했고 빈부격차가 커졌어요. 환경오염은 심각했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었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산당의 지배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시진핑은 강력한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은 부패였어요. 부패와의 전쟁,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는다. 2013년 시진핑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부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와 파리를 함께 잡겠다는 것이 그의 슬로건이었어요. 호랑이는 고위 관료, 파리는 하급 관료를 뜻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역대 지도자들도 반부패를 외쳤지만 대부분 형식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진핑은 달랐습니다. 왕치산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습니다. 왕치산은 시진핑의 오랜 친구이자 강직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떨어지는 거물들. 2013년 말 류테난이 체포되었습니다. 류테난은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광저우시당 서기였어요. 고위 관료 중 처음으로 반부패 운동의 칼날에 쓰러진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4년 더 큰 물고기가 잡혔어요. 저우융캉이었습니다. 저우융캉은 전직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한때 중국 공안과 정보기관을 총괄했던 실력자였죠. 형법이 상무위원을 넘지 못한다는 불문율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2015년에는 링지화가 조사받기 시작했습니다. 령지화는 전직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어요. 군의 최고위급 인사가 부패 혐의로 조사받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부패 적발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앙정부 고위 관료, 성급 지도자, 국유기업 총수, 군 장성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언론은 이를 지진에 비유했습니다. 반부패의 이면. 하지만 이 반부패 운동에는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많은 관찰자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단순한 부패 척결이 아니라 권력 투쟁의 성격도 띠고 있었어요. 떨어진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장점인 후진타오 시대의 핵심 인물들이거나
시진핑과 다른 파벌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반부패는 시진핑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고히 하는 수단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은 대체로 이 캠페인을 지지했습니다. 부패가 정말 심각했고 누군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시진핑은 그들의 분노를 정확히 이해했고 그것을 자신의 권력 강화에 활용했습니다. 반부패 운동의 성과는 놀라웠어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480만 명이 부패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정치국 위원급 고위 간부 수십 명도 포함되었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관료들이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졌죠. 경제정책 집행이 더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시진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도 반부패를 계속 강조했어요. 부패와의 전쟁에는 끝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습니다. 경제정책과 새로운 발전 모델, 신창타이 새로운 정상.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을 때 중국 경제는 전환점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구가하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는 7에서 8%대의 성장으로 만족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많은 사람이 걱정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고 사회가 불안해질 거라고요. 하지만 시진핑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어요. 신창타이, 즉 새로운 정상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단순히 빠르게 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한다고요. 이것은 중국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첨단 산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는 성장에서 친환경 성장으로 바뀌어야 했죠. 공급측 개혁. 2015년 시진핑은 공급측 구조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그램이었어요. 중국 경제에는 과잉 생산 능력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철강, 석탄, 시멘트 같은 전통 산업에서요. 공장은 계속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팔리지 않았어요. 창고에는 재고가 쌓이고 기업은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은 과감하게 과잉 산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비효율적인 공장을 문 닫게 하고 좀비 기업을 퇴출시켰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지만 재취업 프로그램과 사회 안전망으로 충격을 완화하려 했죠. 동시에 새로운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인터넷, 인공지능, 신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어요. 중국 제조 2025라는 계획 아래 중국을 제조업 강국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1대1로 세계를 향한 큰 그림. 2013년 시진핑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대한 구상을 발표했어요. 1대1로, 즉 하나의 띠육상 실크로드와 하나의 길 해상 실크로드였습니다. 이것은 21세기의 실크로드를 다시 만들자는 프로젝트였어요. 중국에서 시작해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까지 이어지는 육상 경로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어지는 해상 경로를 개발하자는 거였죠.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수천억 달러, 어쩌면 수조 달러가 투입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였어요. 고속도로, 철도, 항만, 발전소, 통신망 등 온갖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이었죠. 시진핑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중국의 과잉 생산 능력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 둘째, 원자재와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로를 확보하는 것. 셋째,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었어요. 2023년까지 150개 이상의 국가가
1대1로에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에서부터 유럽의 선진국까지 세계 곳곳에 중국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일부 국가는 중국의 돈을 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가 빚더미에 올랐어요. 빚의 함정 외교라는 비판이 나왔죠. 스리랑카는 빚을 갚지 못해 항구를 중국에 99년간 임대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1대1로는 계속되었습니다. 시진핑에게 이것은 단순한 경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의 세기를 여는 전략적 구상이었거든요. 빈곤 퇴치, 가장 자랑스러운 성과. 시진핑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과 중 하나가 빈곤 퇴치입니다. 그는 2015년, 2020년까지 농촌의 절대 빈곤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어요. 많은 사람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여전히 수천만 명의 극빈층이 있었거든요. 특히 서부의 산악지대, 소수민족 지역에는 현대 문명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시진핑은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수십만 명의 간부를 빈곤 마을로 보냈어요. 그들은 마을에 상주하며 빈곤 가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왔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전기와 수도를 공급했어요. 학교와 병원을 세웠습니다.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었죠. 때로는 주민들을 통째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너무 열악한 곳에 사는 사람들을 새로 지은 마을로 옮긴 거예요. 2020년 11월, 시진핑은 빈곤 퇴치의 완전한 성공을 선언했습니다. 약 1억 명이 절대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발표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빈곤 퇴치였습니다. 물론 비판도 있었습니다. 빈곤선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 통계 조작 의혹 등이 제기되었죠. 그래도 중국 농촌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공동부유, 새로운 도전. 2021년 시진핑은 새로운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공동부유, 즉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중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빈부격차도 심각해졌습니다. 소수의 억만장자와 수억 명의 서민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어요.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체성에도 맞지 않았고 사회 불안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부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대형 IT 기업들이 첫 타깃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같은 기업들이 거액의 벌금을 물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했죠. 마윈, 마와톤 같은 억만장자들은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규제했어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헝다그룹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죠. 사교육도 타깃이 되었습니다. 중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이것이 출산율을 낮추고 가계 부담을 늘린다고 본 시진핑은 사교육 산업을 거의 폐쇄 수준으로 규제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외국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어요. 경제 성장률도 둔화되었죠. 하지만 시진핑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경제 지표보다 장기적인 사회 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빈부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중국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 팽창하는 영향력. 시진핑 시대에 중국의 동남아시아 영향력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이 지역에서 점점 더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어요. 경제가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되었어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모두 중국과의 교역이 전체 무역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투자도 급증했습니다.
1대1로의 일환으로 중국 자본이 동남아시아로 밀려들어왔어요. 고속철도, 항만, 발전소, 공업단지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줄을 이었습니다. 라오스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중국은 라오스를 관통하는 고속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달러가 넘는 거대 프로젝트였죠. 라오스 같은 작은 나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였지만 중국이 대부분의 자금을 댔습니다. 캄보디아는 사실상 중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 되었어요. 훈센 총리는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으며 장기 집권을 이어갔습니다. 그 대가로 캄보디아는 국제무대에서 항상 중국 편을 들었죠. 남중국해의 긴장. 하지만 중국의 팽창은 갈등도 불러왔습니다. 가장 첨예한 문제는 남중국해였어요.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역입니다. 세계 해상무역의 3분의 1이 이곳을 지나가요. 석유와 천연가스도 풍부하고 어장도 좋습니다. 중국은 구단선이라는 개념으로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국영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주변국들도 이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죠.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공세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 기지화했어요. 스프레틀리 군도에 여러 암초를 매립해 활주로와 군사시설을 건설했습니다. 2016년 필리핀이 제소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중국의 구단선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휴지 조각이라며 무시했어요. 베트남과는 여러 차례 충돌했습니다. 2014년에는 중국이 베트남 배타적 경제수역에 석유 시추선을 들여보내 양국 선박이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트남에서는 반중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필리핀과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거리를 두고 중국에 접근했죠. 중국은 필리핀에 막대한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테르테 이후 필리핀은 다시 노선을 바꾸었어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메콩강의 갈등. 또 다른 갈등의 원천은 메콩강이었습니다. 메콩강은 중국에서 발원해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국제하천이에요.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대형 댐을 여러 개 건설했습니다. 이 댐들은 중국에는 전기와 홍수 조절 능력을 제공했지만 하류 국가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강물의 흐름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중국이 댐에 물을 가두면 하류는 가뭄에 시달렸어요. 반대로 중국이 방류하면 갑자기 홍수가 났죠. 어민들은 물고기가 줄어들었다고 불평했고 농민들은 농사를 짓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베트남의 메콩 델타 지역은 특히 큰 피해를 입었어요. 바닷물이 역류하면서 농토가 염분에 오염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았죠. 하류 국가들이 항의했지만 중국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후변화 탓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일부 댐의 방류량을 조절해주는 등 제한적인 협력은 했습니다. 아세안과의 밀고 당기기. 중국은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과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협력하면서도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충돌했어요. 시진핑은 아세안을 중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여러 협력 제안을 내놓았어요. 2020년에는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이 체결되었습니다.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협정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아세안을 분열시키려는 전략도 구사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친중 국가들을 이용해
아세안의 대중국 공동 입장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요. 2012년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공동 성명조차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중국을 두둔하며 반대했기 때문이죠. 아세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도 질질 끌었어요. 협상이 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협상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남중국해에서 기정사실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코로나19와 백신 외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때 중국은 동남아시아에서 백신 외교를 펼쳤습니다. 중국은 자국산 백신인 시노백과 시노팜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량으로 공급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중국 백신에 의존했습니다. 서방의 백신이 부족하고 비쌌던 반면 중국 백신은 상대적으로 싸고 구하기 쉬웠어요. 중국은 이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백신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어요. 서방 백신보다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고 많은 생명을 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은 또한 의료 장비와 물자도 지원했어요. 마스크, 방호복, 인공호흡기 등을 보냈습니다. 일부는 무상 원조였고 일부는 상업적 거래였죠. 인프라의 명과 암. 중국의 인프라 투자는 동남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긍정적으로는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이 건설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어요. 라오스의 경우 중국 라오스 고속철도 덕분에 관광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일자리도 창출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했고 완공 후에는 운영 인력이 필요했죠. 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첫째, 부채 부담이었어요. 많은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낮았고 해당 국가의 재정 부담만 늘렸습니다. 라오스는 GDP의 60%가 넘는 대외부채를 지게 되었고 그 대부분이 중국에 대한 빚이었어요. 둘째, 환경 파괴였습니다. 대형 댐, 광산, 공업단지 건설 과정에서 산림이 파괴되고 강이 오염되었어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셋째, 불평등한 관계였습니다. 프로젝트의 대부분을 중국 기업이 맡았고 중국 노동자들이 투입되었어요. 현지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넷째, 부패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뇌물과 부정부패가 만연했어요. 현지 정치인과 중국 기업 간의 불투명한 거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과의 경쟁.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과의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내놓았어요. 미국의 외교, 경제, 군사적 자원을 아시아로 돌리겠다는 거였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를 탈퇴하는 실수를 했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을 내세워 중국을 포위하려 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여를 늘렸죠.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사자 안보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을 출범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미중 경쟁 속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한쪽을 선택하기보다는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어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해징 전략이었죠. 베트남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긴밀하지만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을 경계했어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더 노련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면서도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어느 한쪽에 완전히 기울지 않으려고 조심했죠. 인도네시아는 비동맹 노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대리인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독자 노선을 추구했어요. 대미 관계, 협력에서 대결로. 초기의 협력. 시진핑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미중 관계는 그런대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은 서로를 존중했고 협력할 분야를 찾으려 했어요. 2013년 캘리포니아 써니랜드에서 두 정상은 비공식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복 대신 편한 옷을 입고 격식을 줄인 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죠. 새로운 강대국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협력이 많았어요. 미중 무역은 계속 증가했고 양국 기업들의 상호 투자도 늘었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이었고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죠.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이슈에서도 협력했습니다. 2014년 양국은 공동으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발표했어요. 이것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도 있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무역 불균형, 사이버 스파이 의혹, 인권 문제 등이 양국 사이에 마찰을 일으켰어요. 트럼프 시대의 격변.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미중 관계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어요. 더 이상 협력 대상이 아니라 경쟁, 아니 대결해야 할 상대로 본 거죠. 2018년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중국도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습니다. 양국 간 무역이 크게 위축되었죠. 트럼프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기술을 강제로 이전시키고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시진핑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정당한 노력의 결과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려는 것은 패권주의다. 무역전쟁은 2020년 1월 1단계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사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기술전쟁. 무역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술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어요. 화웨이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스마트폰 2위 업체였습니다. 5G 기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미국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2019년 미국은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화웨이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이 끊기면서 스마트폰 사업이 급격히 쪼그라들었죠.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같은 소수 기업만 만들 수 있었고 미국이 이들 기업의 중국 수출을 금지시켰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 봉쇄를 더 강화했습니다. 2022년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이전을 전면 차단했어요.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격차를 좁히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3나노, 2나노 같은 최첨단 반도체는 여전히 대만의 TSMC가 독점하고 있었죠. 대만 문제의 격화. 미중 갈등의 가장 위험한 지점은 대만이었습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겼어요. 여러 차례 대만 문제는 영원히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 통일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죠. 중국은 대만을 군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보내는 횟수가 급증했어요. 대만 주변에서 군사훈련도 자주 실시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무기 판매를 늘리고 고위 인사들의 대만 방문도 증가했죠.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어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을 포위하는 시나리오를 연습했습니다. 많은 전문가가 우려했습니다. 실수나 오판으로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대만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가치와 체제의 대결. 미중 갈등은 단순한 경제나 안보 경쟁을 넘어섰습니다. 가치관과 체제의 대결 양상을 띠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서방은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했습니다. 인권 탄압, 언론 통제, 신장 위구르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비판했죠. 시진핑은 이에 맞섰습니다. 중국식 사회주의가 민주주의만큼,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체제라고 주장했어요. 서구의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게임일 뿐이고, 중국의 체제는 인민 전체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과정 인민민주주의라는 개념도 내놓았어요. 중국의 정치체제가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주장이었죠. 서방에서는 코웃음을 쳤지만 중국 내에서는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규범과 규칙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미국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조했고 중국은 유엔 중심의 국제 질서를 내세웠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관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직접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비난도 하지 않았어요. 나토의 동진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러시아의 이해를 표시했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죠. 시진핑과 푸틴의 개인적 관계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2023년까지 두 정상은 40차례 넘게 만났어요. 무한 파트너십을 선언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중국을 경계했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까 우려했죠. 실제로 중국이 그렇게 했다는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의심의 눈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국에 교훈을 주기도 했습니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국제적 고립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보여줬으니까요. 안정을 찾아가는 관계. 2023년 말 시진핑과 바이든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몇 년 만의 정상회담이었어요. 두 정상은 관계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군사 간 소통을 재개하고 펜타닐 문제에 협력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죠. 많은 사람이 이것을 미중 관계 해빙의 신호로 봤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대만 남중국해, 기술, 인권 문제에서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2024년에도 긴장과 완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협력을 이야기하고 다른 날은 대결을 경고했죠. 이것이 새로운 정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중 관계는 완전한 협력도 전면적인 대결도 아닌 경쟁적 공존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도 두려워했고 협력하면서도 경계했어요. 시진핑에게 미국은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의 유산을 결정할 것이었다. 역사가 평가할 시간. 2025년 지금 시진핑은 여전히 중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어요. 그의 업적은 명백합니다. 절대 빈곤을 퇴치했고 중국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부패를 대대적으로 척결했고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켰고 개인 숭배를 부활시켰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제는 여러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고 주변국과의 갈등도 심화되었습니다. 시진핑 자신은 확신에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어요. 황토고원의 작은 마을에서 삽질을 하던 소년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중국 현대사의 축소판이기도 해요. 혁명, 혼란, 개혁, 부상을 모두 겪은 한 세대의 여정이죠. 앞으로 시진핑이 중국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의 중국몽이 실현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시진핑의 선택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 그것은 시진핑 한 사람만이 아니라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